20페이지 계속 봅니다. 이건 나만 이렇게 가는 거고 계속해서 봅시다. 20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행태주의 접근법이 있어요. 오케이, 행태주의 접근법이라는 게 있는데 있죠? 어떤 내면적인 게 있죠? 내면적인 의식이나 사고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내면적인 이제 의식이나 어떤 사고 또는 정서 이런 게 있죠. 이것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표출시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하는 거나 또는 표출시킨다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극을 주죠? 반응이 나타날 거 아니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극을 주면 내면적인 의식, 사고 또는 정서가 표출될 거 아니에요. 드러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이 드러나죠? 오케이. 이걸 행태주의 접근법이라 그래요. 그럼 행태주의 접근법이라는 게 뭐예요? 드러난 거,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연구하는 거야. 뭐라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연구하는 거죠. 오케이? 이런 행태주의 접근법을 행정학에 도입한 게 뭐예요? 그게 행태론이에요. 행태론. 오케이? 또는 행태론적 접근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행태론은 결국 뭔만 연구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연구하는 거야. 오케이? 이제 여기 좀 봐봅시다. 여기 좀 보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뭐 한다? 여기 다시 보게요. 행정이 자꾸 여러분 이걸 안 써주면 자꾸 오해를 하니까 정치가 결정을 하고 오케이? 행정이 결정과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때 이 결정이 가치 영역이고 얘가 사실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이렇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이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에요? 이 영역이죠. 여러분이 친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내면적인 거죠. 그 좋아한다, 싫어한다가 드러나죠. 드러나잖아요. 좋아하는 친구에게는 뭐예요? 좀 더 호의적인 어떤 행동이 드러나는 거고 싫어하는 친구에게는 뭐 한다? 좀 불편한 행동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어떤 자극을 주어졌을 때 싫어하는 친구가 야 네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라 그러면 뭐라 그래? 근데 드러난 행동이 뭐예요? 네가 사 먹어.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하나 사줄게 그러면 뭐예요? 아니 이번에 내가 살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처럼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을 연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살게가 어떤 가치로 하느냐는 것은 묻지 않는 거죠. 맞잖아요. 이걸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연구하니까 이걸 연구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럼 계속해서 보게. 그러면 거기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그 1번이 봅시다. 1번이 잘못됐는데 이런 행태론적 접근법이 들어온 거 행태론이란 말이에요. 행태론. 오케이, 행태론. 얘가 아버지. 그림을 좀 이렇게 좀 해줘야 돼요. 옆에다. 행태론이 아버지고요. 행태론이죠?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큰아들이 누구예요? 생태론. 둘째 아들이 체제론. 셋째 아들이 비교행정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두 개라 이거 봐봐요. 얘와 얘를 다 합해서 뭐래? 행태론적 접근법. 그럼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객관적으로 표출된 행동만 연구하는 거야. 오케이? 잘 들어봐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행태주의 접근법 한번 봅시다. 뭐 한다? 과학성이 뭐다? 법칙. 원인과 결과. 다시 한번 내 이쪽에 써볼게요. 이것을 뭐라고? 종속변수. 오케이? 이걸 뭐라고? 종속변수. 종속변수를 다른 말로 결과변수. 이걸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는 가치 판단해야 하네. 안 하죠. 주어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 놓고 뭐만 찾는다? 원인. 원인 변수는 뭐라 그래? 독립변수. 오케이? 그래서 인과법칙을 정립하는 거죠. 원인, 결과. 오케이? 얘도 종속이 여기 독립변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학성이 이게 법칙이죠. 그러면 법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여기 다시 법칙을 정립하기 위해서 이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는 가치 판단을 해야 하네. 안 하죠? 가치 판단 안 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행정의 영역 중에서도 가치 판단인 결정은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럼 다시 해볼까요? 또 써보면 되는 거죠. 지워버렸죠. 여기가 가치잖아요. 여기가 사실이잖아요. 오케이? 가치 판단의 영역을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주어진 것으로 보고 원인만 찾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을 찾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이제 행태론이에요. 행태론인데 이 행태론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다시 와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나요? 2차 세계대전이 45년 8월 15일 날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날이야. 일본 애들이 항복한 날이 2차 세계대전 끝나는 날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로 이원화되죠, 세계가. 그때 미국이 자국의 행정학 이론을 수출을 해요, 후진국에. 왜 수출했을까? 바로 행태론의 보편적 법칙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때 잘 들어, 쓰지 말고 잘 들어. 그때 미국이 주로 수출했던 거 들어 어떤 구조?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수출했어요, 후진국에. 오케이? 브로케칭이나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했는데, 그럼 미국에서 관료제의 기능은 뭐였어요? 미국에서 기능은 능률적이었죠. 민주주의에 공헌했어요. 그러면 후진국에서 기능도 똑같이 나와야죠, 법칙이죠. 맞잖아요. 원인이 같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 법칙일 거 아니에요. 근데 후진국에서는 능률이 아니라 뭐 부패의 온상이었고 민주주의에 공헌한 게 아니라 독재에 공헌했단 말이에요. 동일한 구조인데 기능이 서로 다르네? 그럼 행태론은 너희들이 말하는 법칙은 아니네? 행태론은 문 닫아야 되겠네? 맞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대절명의 이기에 처하면 누가 나와요? 계열의 이론들, 아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 생태론 어디를 연구한 거예요? 책 봐봐. 어디를 연구했다고? 후진국 어디를 연구했다? 써졌잖아요. 후진국을 연구했다니까 얘는. 왜 그랬을까? 후진국에서 행태론의 한계가 처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수출하는 과정에서. 에이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말한 이제 보편적 법칙은 틀렸어. 이렇게 됐을 때 큰아들이 나온 거야. 아버지는 지금까지 환경을 연구했다 안 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 환경을 연구 안 한 거야. 즉 과학적 관리로는 정부 내에 뭐 한다? 구조를 주로 연구했다는 구조. 인간관계는 인간을 주로 연구했단 말이야. 행태론도 인간 행태를 연구했단 말이야. 환경을 연구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야. 근데 그걸 최초로 이제 환경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야. 환경. 써져 있죠? 뭐라고 써져 있어요? 환경을 최초로 고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원래 있는데 연구 대상으로 했다는 게 최초로. 그래서 환경 중에서도 문화야, 문화. 미국은 선진국 행정 문화가 있었고 후진국은 후진국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봅시다. 미국은 선진국의 행정 문화가 뭐한다? 원인이야, 원인. 얘가 원인이 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얘가 원인이 아니라 얘가 원인이란 말이야. 그러면 후진국은 뭐한다? 얘가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원인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야죠. 원인이 다른데 결과가 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처럼 원인, 독립변소를 환경의 문화에서 찾는 것이 이제 생태론이에요. 됐죠? 역설적으로 생태론은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선진국을 연구했다, 후진국을 연구했다, 이걸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서 배우는 거예요? 지금 입문과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체제론은 뭐예요? 미국이라는 선진국을 연구한 거예요. 그러면 선진국도 환경이 원인으로 하고 결과를 한번 봐보자 이거예요. 그럼 비교는 말 그대로 셋째 아들. 후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을 다 연구했다는 거죠. 오케이. 이게 다예요. 입문 때는 이것만 알더라도 이쪽 영역에만 한다. 30%에서 50% 나오면 맞아요. 선진국을, 후진국을 연구했다, 선진국을 연구했다, 다 비교했다. 오케이? 됐죠? 간단히 이 정도만 봅시다. 이 정도 보는데 그러면 얘 세 개죠. 들어봐. 얘 세 개는 뭐가 원인이 되겠다고? 환경이 원인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써져 있어요? 환경이 독립변수 역할을 하고 행정은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좀. 얘가 원인이 아니라 A가 원인이란 뜻이야. 그걸 뭐라 그래? 행정은 독립변수 역할, 원인이 아니고 A가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 오케이? 세 가지 이론. 뭐가 아니라 행태론 빼고 세 가지 이론, 세 가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래. 이 세 가지는 환경이 독립변수 역할을 한다는 거야. 뭐가 아니라 행정이 독립변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얘는 환경 자체를 고려 안 했단 말이야. 환경 자체를 고려하지 않고 오케이? 내에서만 찾았던 거야, 원인을. 이러면 돼요. 이러면. 이 그림이 하나 딱 들어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 그림이 하나 들어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행태주의 접근법은 뭐예요? 법칙을 정립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 좀 봅시다. 여기 좀 봅시다. 비교 행정론은 가치 지향이야, 가치 중립이야. 가치 중립, 행태주의 접근법 다 이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 이거 들어가야 돼요. 이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후기 행태주의 이론에 신행정학하고 현상학이 있어요. 오케이? 신행정학하고 현상학이 있는데 그 밑에 우리가 현상학부터 한번 봅시다. 현상학부터 한번 봅시다. 오케이? 현상학부터 한번 보게요. 신행정학부터 보는 게 아니라 현상학부터 한번 보게요. 오케이? 이거 좀 봅시다. 요거 다야. 요거 노란색으로 된 게 다야.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행태론의 방법론이 실증주의예요. 실증주의. 행태론과 실증주의가 동의어가 아니라 행태론의 사회과학 방법론이 실증주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문화를 배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회문화. 사탐 중에서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있죠. 사탐 안 했죠? 물어보면 다 안 했다 그래요. 물어보면. 여하튼 사탐했어. 그래 했다.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해석주의와 실증주의가 있을 때 그 실증주의가 바로 논리 실증주의, 이 실증주의예요. 오케이? 행태론의 방법론이 실증주의이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실증주의는 뭐냐면 그래 더 이해가 쉬워요. 계속 반복해 보게요. 실증주의는 뭐냐면 자연과학이 아니라 방법론이야. 근데 방법론이 기니까 빼본 거야.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같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즉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같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같다는 게 아니라 방법론이 같다는 거예요. 방법론이. 그럼 잘 봐봐. 자연과학은 무엇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물건을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면 사회과학은 뭐예요? 인간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물건을 다루는 방법론과 인간을 다루는 방법론이 동일하다고 보는 애들이 행태론 실증주의예요. 그럼 봐. 이처럼 인간을 물건처럼 다루는 것을 물화. 한자로 쓰면 이거예요. 물화시켰다 이게 물화. 근데 인간 소외죠. 왜 인간을 물건처럼 봤을 때 인간 소외인데 인간 소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단 말이야. 얘가. 봐. 얘가 물건이죠. 이 물건은 지가 스스로 여기에서 일이 옮긴 거야?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 거야? 나에 의해서 결정됐잖아요. 이처럼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방법론이야. 그러면 인간은 물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인다?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론적 인간이에요. 인간은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 오케이? 그러면 인간이 수동적이죠. 이 말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예요. 행정인의 소극적 역할, 행정인의 독립변수 역할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거예요. 만약에 다시 이쪽으로 좀 와보시죠. A와 여기 사이에서 A와 행태주의 접근법에서 오케이? 인간이 적극적이다. 행정인이 적극적이다. 지식인이 적극적이다. 행정이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그냥 무조건 걔가 답이야. 틀린 거 골라라. 오케이? 시험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왜? 인간은 물건처럼 취급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능동적이고 인간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정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식인. 오케이? 적극적인 능동적일 수가 없죠.
전부 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 이런 걸 잘 빨리빨리 접근시켜 문제를 이렇게 내놓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객관식을 잘해요. 어떤 방식으로? 동일하게 알고 있더라도 시험을 잘 본 친구가 있고 못 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배울 때 뭔가 꼬여버리면 뭐예요? 이 어려운 걸 왜 배우지? 시험에 뭐가 나오지?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 이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현상학 이제 비판 사회학인데 우린 주로 현상학 위주로 다루거든요. 한번 봅시다. 뭔지 알겠죠? 이거요. 요거 찾아내려고 그러는 거. 요거 봅시다. 현상학과 비판 사회학인데 비판 사회학은 잘 다루지 않아요. 우리 현상학만 주로 행정학이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뭐 인간은 물건이 아니죠. 그럼 뭐 인간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맞죠? 인간은 물건이 아니죠. 그러면 인간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방법론을 쓴다는 겁니다. 뭐라고? 인간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됐죠? 인간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오케이? 인간을 인간처럼 취급하는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면 인간이죠. 이런 인간은 자발론, 임의론적 인간이에요. 자발론, 임의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봐봐. 오늘 장마죠. 지금 장마죠. 이게 뭐 중부지방 엄청났어요. 비. 그러면 이런 장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떠밀려서 여기 온 거야? 여러분의 강한 의지로 여기 온 거야? 강한 의지로 왔다 그래. 부모님이 가라래서 왔다 그러지 말고 그런 인간을 임의론적 자발론적 인간이야. 그래서 행정은 뭐 인간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요거예요. 결국 이게 시험에 나오고. 오케이. 봐봐. 현상학은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오. 행정인의 수동적 역할이다. 그럼 틀린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인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뭐냐면 이건데 여기까지가 입문 과정인데 요거는 원래 행정이 잘 안 다루니까 놔두고 심화 때나 한번 다루거든요. 기본 때도 안 다뤄요. 얘는. 심화 때 다루니까 놔두고 이것만 한번 이해를 해보고 하게. 원래 입문대는 여기까지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무엇을 가져요? 인간만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현상학은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의미나 의도를 이해하는 거야. 오케이? 의도나 의미. 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봐봐. 이 좀 봅시다. 이 좀 봐봐요. 진짜 AI. 얘는 꼭 얘로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이해하는 선에서 끝내야지.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해서 요즘 너무 세상이 다원화돼서 뭐 예를 들면 꼭 꼬투리를 잡고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얘는 얘대로 좀 받아들여야 된다. 봅시다. 갑돌이와 을돌이가 식당에 갔어요. 오케이? 식당에 가서 갑돌이가 밥을 먹으면서 을돌이한테 뭐라 그래? 갑돌아 죽인다 그래요. 그러면 갑돌이와 을돌이라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죽인다는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는 죽인다는 개념은 뭐예요? 살인한다는 거 아니에요. 갑돌아 죽인다. 누가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는 거죠. 관계 속에서 죽인다는 의미를 이해하니까 을돌이도 빨리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왜? 일일이 신고 안 해요. 둘 사이 식당에서 죽인다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의미는 뭐예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는 거 음식이. 현상이 무슨 뜻인지 좀이라도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해볼까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지나가는데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갑자기 야 죽인다 그래요. 을돌이가 어디 이렇게 뚫려거린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근처에 살인행위가 일어났다는 뜻 아니잖아요. 아리따운 이성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둘 사이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현상학이에요. 그럼 사회적 관계에서 의미는 바뀔 수도 있겠죠. 한번 봐봐. 갑돌이와 을돌이한테 야야
을돌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 갑돌이 을돌아. 병돌이가 다주택자단다. 다주택자. 다섯 채단다. 다섯 채. 그럴 때 둘 사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는 거죠. 둘 사이 의미가 부럽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뭐다 병돌이는 투기를 했나? 이런 뜻인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그러면 봐봐.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부 조직도 봐봐요. 우리가 무슨 부 이렇게 하죠. 무슨 조직을 이야기할 때 법령상 그 조직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조직에 부여한 의미라니까. 여기 봐. 갑을병정이 있다. 갑돌이가 딱 을병정한테 그러는 거야. 야, 토요일 오후 6시에 오케이? 6층 스터디룸에서 우리 스터디 그룹 스터디한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남들이 들을 땐 다 뭐라고 그래요? 공부하는 것 같구나 그러죠. 하지만 이 네 사람 사이에서 스터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스터디라는 의미가. 스터디 조직을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 스터디 조직이 객관적으로 사전적으로 공부하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스터디 멤버들 몇 명 없어요. 그냥 모여서 뭐 한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뭐 한다. 스트레스 해소하느라고 한 잔씩 하는 모임도 있고, 오케이? 정말 모의고사를 보는 모임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해당하는 파트를 가져와서 서로 알려주는 모임도 있고, 많아요. 간만에 한번 모여서 요거하고 노는 모임도 있고. 그러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터디 모임이라는 의미에 따라서 이들은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6시에 거기서 만나서 가자 이런 뜻으로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누가 술 마시자 해도 술 안 먹거든요. 왜? 토요일날 먹어야 되니까. 어떤 거든 간에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뭐 한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한번 좀 이해를 해봐. 핵심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행장악 봅시다. 그 이외에 이 점 봅시다. 이 점 봐봐요. 이 왈도란 학자가 이제 미네브르게이라는 데서 주도를 해요. 68년 왈도라는 학자가 미네브르게이에서 신행장악. 그럴 때 여기 좀 봅시다. 이때 신자는 새로운 관점의 행정학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어떤 그에 비해서 새로운 거? 행태주의 접근법에 비해서 새로운 관점의 행정학이라 해서 신행정학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신행정학이라고 명명했던 것 중에서 오케이? 이유가 뭐다? 행태론과는 다른 관점의 행정학에서 신행정학이야. 나만 갑시다. 나만 갑시다. 여러분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쪽 행태주의 접근법이잖아요. 전혀 새로운 이쪽의 접근법에서 나온 게 신행장학하고 현상학이단 말이에요. 오케이? 됐죠? 계속 가보게요. 이러한 신행장학은 봐봐. 여기 좀 봐봐요. 여기 좀. 이렇게 돼 있을 때 행태주의 접근법은 가치 판단을 하지 않죠. 오케이? 그럼 봐봐. 얘가 강자고 얘가 약자죠. 강자와 약자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올바르다 올바르지 않다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이면에는 누구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는 거야?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는 거야. 맞잖아요. 맞잖아요. 이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행태로는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하지 않죠. 그러면 누가 좋은 거예요? 강자는 좋은 거야. 오케이? 뭐 행태론 시대 때 주로 해결이 안 됐던 것은 누구의 문제예요? 사회적 약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주로. 그래서 당연히 신행장학 행정 이념이 뭐예요?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그럼 사회적 형평성 뜻이 뭐다?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 오케이? 약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이 뜻입니다. 됐죠? 그럼 봐봐. 가치 중립이다. 가치 지향이다.
당연히 가치 판단해야죠. 가치 지향입니다. 오케이? 그럼 적실성은 뭐예요? 과학성과 반대. 나만 갈게요. 여러분 가지 말고. 과학성이 아니라 적실성. 적실성 뜻은 뭐다? 현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가치 판단하지 않는 걸 가치 중립이라 그래요. 그럼 이쪽은 가치 판단하죠. 가치 지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 형평성, 가치 지향, 적실성과 실천은 뭐예요? 행정이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행정인이 적극적으로 실천. 그럼 신행장학에서는 행정인의 적극적이라는 말이 옳은 지문이요, 틀린 지문이요? 후행토론이니까 당연히 옳은 지문이죠. 오케이. 현상학하고 신행장학이 후행토론 이론이라니까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당연히 옳은 점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봐봐. 여기 좀 봐. 요건데 요거야. 6번부터 봐봐. 능동적 행정, 이거 옳은 지문이야. 능동적 행정인, 적극적 행정인. 오케이. 그럼 요거 문제 지향도 옳은 지문입니다. 행태론을 비판하고 현상학적 관점에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이걸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후행태론 이론입니다. 그 다음 요것 때문에 그래요. 4번과 5번 한번 봅시다. 4번과 5번 이전 들어봅시다. 얘가 결정권을 갖는 걸 뭐라 그럴까? 아직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조직론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얘가 결정권을 갖는 것을 직권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들이 결정권을 갖는 걸 뭐라 그래요? 분권이라 그래. 오케이. 직권은 여기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분권은 밑에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행장학은 뭘 강조해? 고객지향이고 참여를 강조해요. 들어보시죠. 참여 뜻을 한 번만 들어봐. 참여 뜻은 뭐냐면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참여라고 그래요. 뭐라고?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참여라고 그럽니다. 오케이? 그럼 봐봐. 우리는 정치적 참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행정적 참여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적 참여를 배우고 있어요. 행정적 참여를. 행정적 참여, 행정학이지 정치학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치는 여기에 위치하는 거야. 선거로 임용되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항상 여기잖아요. 관료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행정학에서 참여는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관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행정학에서는 참여란 말이 성립하는 거야. 뭐라고? 관료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 행정학에서는 참여란 말이 성립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왜? 참여 뜻이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결정권이 없는 자가 결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객들이 일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장이니까 분권이라 되는 거죠. 일반 국민이 참여하니까 이게 민주예요.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 그냥 참여 문건입니다. 그럼 달바 분업과 계층과 직권화된 조직을 관료제라고 그래요. 앞으로 배워 나갈 겁니다. 분업, 계층, 직권화된 조직입니다. 그러면 탈관료제는 뭐예요? 분권화된 조직을 탈관료제라고 그래요. 오케이? 뭐라고? 분권화된 조직을 탈관료제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행정학은 뭐 한다? 고객지향, 분권이죠. 탈관료제를 지향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한계 있죠. 한계는 뭔다? 참여죠. 참여는 행정의 전문성을 제외합니다. 왜 그럴까? 행정의 전문가는 관료지 일반 국민이 아니거든요. 행정의 전문가는 관료지 일반 국민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기면 뭐가 있냐면 공공선택론이 있잖아요. 공공선택론이 있죠. 그러면 공공선택론은 후행태론 이론이니까 아니까? 아니야. 새로운 이론이지 후행태론 이론이 아닙니다. 후행태론 이론은 앞으로 다시 가봐요. 신행정학하고 현상학만 후행태론 이론이에요. 오케이? 신행정학하고 현상학만 후행태론 이론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공공선택론은 새로운 이론입니다. 오케이? 이제 봅시다.
공공 선택이죠. 개념도 시험 잘 나와. 공공 시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공공 뭐라고? 비시장 영역입니다. 비시장 영역에서 선택, 시장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공선택론은 비시장 영역에서, 공공선택론은 비시장 영역에서 경제학의 방법론을 도입한 것을 말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시장 영역에 경제학의 방법론이 도입됐죠. 그럼 다시 봅시다. 좀 봅시다. 그러면 경제학의 방법은 항상 수요와 공급자죠.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서 교환하는 거죠. 이 점에서 교환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그래서 누구를 수요자로 놓고? 국민을 수요자로 놓고. 오케이. 누구를 공급자로 놓고? 정부를 공급자로 놓고. 오케이. 국민을 수요자로 놓고 정부를 공급자로 놓습니다. 오케이? 국민을 수요자로 놓고 정부를 공급자로 놓고 둘 다 교환하는 겁니다. 오케이? 국민과 정부가 교환하는 것으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봐봐요. 3번 한번 봅시다. 3번 보시면 요거 보라는 거예요. 요거. 공공선택 봐봐. 비시장, 공공, 비시장, 시장이 아닌 영역에 시장의 방법론을 도입했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시장의 방법론을 도입했다는 것은 뭐예요?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선택 이론은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오케이? 맞잖아요. 비시장 영역에, 공공의 영역에 시장의 방법론이 도입했다는 것은 뭐다?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론을 비시장 영역에 도입한 겁니다. 오케이? 그렇죠? 특징 한번 봅시다. 특징은 뭐냐면 경제학의 방법론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경제학의 방법론의 특징. 오케이? 경제학의 방법론적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봅시다. 먼저 경제학은 방법론상 개체주의예요. 오케이? 그럼 개체주의 뜻이 뭐예요? 개체를 더해놓으면 전체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좀 보게요. 봐봐. 개별적인 수요를 다 더해놓으면 전체 수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케이? 개별적인 수요를 더해놓으면 전체 수요 곡선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 개체주의라 그래. 옆에 써져 있죠? 부분이 전체를 결정한다. 이 말은 뭐예요? 개체를 전부 다 더해놓으면 전체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을 거예요. 개별적인 수요 곡선을 더해놓으면 전체 수요 곡선이 나온다. 그래서 방부사 개체주의입니다. 그러면 시장을 연구하는 인간이죠. 인간을 뭘로 본다? 시장은 항상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입니다. 오케이?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합니다. 이런 인간을 경제학의 인간 또는 시장의 인간관이라 해서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 오케이? 연역이론입니다. 들어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하고 가게 될 겁니다. 옆에 보시면 방부사 개체주의가 있잖아요. 요거 한번 보게요. 개체를 더해놓으면 뭐가 나온다?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왜 더해놓으면 전체가 나오니까. 오케이? 그럼 봐봐. 그래서 그게 개체론인데. 그러면 이게 개체주의인데, 그럼 전체는 개체로 전부 다 되돌려줄 수 있죠. 그러면 환원주의라 그래. 그래서 동해 개체주의를 다른 말로 환원주의 이렇게 합니다. 개체를 더해놓으면 전체가 나오니까 전체는 개체에게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걸 환원된다 그래서 환원주의라고 그럽니다. 동의어입니다. 써놔야 되고. 그럼 반대로 개체를 더하더라도 전체가 안 나오죠. 그럼 개체를 연구하면 전체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전체를 직접 연구해야 돼. 이걸 전체주의 또는
총체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문사 전체주의인데 그러면 개체를 대놔서 전체가 아니죠. 그럼 전체는 개체에게 되돌려줄 수가 없죠. 그걸 뭐라 그래? 신비주의다 그래요. 그래서 전체주의와 신비주의가 동의어입니다. 오케이? 개체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신비주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신비주의입니다. 됐죠? 여기 좀 봅시다. 네, 하나 물어봅시다. 연역이론, 기납이론 있잖아요. 연역이론, 기납. 오케이? 얘는 현실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연역이론은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공공선택이론은 뭐 한다?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 이렇게 할 거라는 머릿속으로 추론한 연역이론이에요. 뭐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뭐라고?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건 아니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연역이론, 현실에서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것을 기납이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공공선택이론은 연역이론이에요. 왜? 봐봐.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국민과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영역은 어떻게 교환을 할 것인가 추론하는 거예요. 좀 이따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게 연역이론이라는 거. 봅시다. 여기 좀 보게요. 공공선택론은 들어요.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왔죠. 그러면 전통적인 정부는 왜 실패했을까?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서 나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도 다수여야 되고 공급자도 다수여야 되죠. 근데 전통적인 정부는 얘가 독점이에요. 정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독점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대응해 안 해? 대응을 안 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데? 즉 수요자인 국민의 요구에 정부가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봐봐. 여기도 경쟁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계속 들어. 그럼 봐.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수요자야. 그럼 여러분들이 노트북을 소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노트북의 생산자가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개가 지금 떠올라요? 공급자. 뭐 S도 떠오를 거고 L도 떠오를 거고 사과도 떠오르는 사과는 그냥 뺍시다. 왜? 외국 거니까. 두 개는 떠올라야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 하면 하나가 떠올라요? 두 개가 떠올라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부도 이렇게 두세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노트북 생각하면 S전자가 떠오르고 L전자가 떠오르는 것처럼. 오케이? 그래야지 수요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오스트롬은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오스트롬은 민주행정 패러다임인데 봐봐. 기존에 1승 배번 뭐예요? 전통적인 조직이라는 데 전통적인 점 우드르 1승과 막스 베버의 간료제 우드르 1승 윌슨 베버의 모형을 전통적인 정부 모형이라 그래요. 오케이? 여기는 왜 실패했다? 독점이었잖아요. 집권이었고. 오케이? 간료제가 집권이니까. 그러면 이제 핵심이 이거야. 어떻게 하면 된다? 다조직이야, 다조직.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노트북을 사고자 할 때 노트북을 파는 회사가 두 개 이상은 나타나야 되는 것처럼 대한민국 정부를 생각할 때 두 개 이상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조직이죠. 그럼 각자의 조직은 뭐예요? 분권이 돼야 돼요. 서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돼. 봐봐. 여러 개 있는데 애들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경쟁해야 안 해? 안 하잖아요.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분권 또는 다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핵심이 이거거든요. 관할권은 분리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관할권을 중첩해야지 경쟁하거든요.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좀 보게요. 여기 좀 봅시다. 만약에 S전자는 한강 이남에서만 팔아. L전자는 한강 이북에서만 팔아. 그럼 경쟁해 안 해? 안 하잖아요. 관할권이 분리됐으니까. 오케이. 다조직하고 분권하더라도 관할권을 중첩시키지 않으면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잘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틀린 점 낸다? 관할권을 분리한다 해서 틀린 점으로 냅니다. 다조직, 오케이. 분권, 관할권의 중첩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만 일단 알고 할게요. 이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신제도론이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신제도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입문 과정에서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였는데 어려운 이론이니까 입문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들어봤다. 기본 때도 한번 심화 때는 이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오케이. 봅시다. 우리 항상 신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구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구자. 구자하고 비교하거든요. 그러면 구제도로는 무엇을 제도로 보느냐? 공식적인 법령을 제도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 공식적인 법령을 제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정부 조직이거든요. 오케이? 오늘이 8월 3일이죠? 내일이 8월 4일이죠? 뭐 큰 변화가 없고 예고된 대로 한다 그러면 내일 정부조직법이 개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정부조직이 몇 개가 바꾸죠. 오케이? 뭐 쉽게 말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뭘로?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경찰청, 검찰청처럼 청이 되는 거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차관이 2명이 돼요. 복수차관제가 이제 기존에 5개 부처가 복수차관제였었는데 보건복지부도 이제 통과되면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오케이 통과될 거는 같은데 세상 모르니까 내일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복수차관제 부처에서 차관이 2명인 이제 부가 총 몇 개? 6개가 되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이제 복수차관제가 되는 겁니다. 언제? 내일 법률이 제대로 통과되면 오케이. 통과되면 내가 다음 주에 통과됐다고 그러고 내가 복수차관제 5개 이야기해 줄게. 6개 보건복지부까지 포함해서. 왜? 예상 문제거든요. 그게 복수차관제. 봅시다. 공식적인 법령이면 여기는 뭐냐면 공유하는 제도가 달라.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이면 전부 다 제도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식적으로 공유하든 묵시적으로 공유하든 간에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이 되면 전부 다 제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 봐봐. 빨간불일 때 건너요. 파란불일 때 건너요. 파란불. 이것도 우리 사회가 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규칙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시험 보는 아침에 미역국 먹어야 안 먹어요? 시험 보는 아침에 미역국 안 먹어요. 이건 비공식적으로 공유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면 생일날은 무슨 국 먹어요? 미역국 먹잖아요. 생일날 미역국 안 먹고 다른 국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역국을 먹는 것이 우리 사회 공유하는 규칙이죠. 오케이? 생일날 미역국 안 끓여주면 서운하잖아. 서운하지 않나? 서운해요. 생일도 모르고 넘어가 본가? 생일은 나 알잖아요. 아는데 진짜요? 생일날 아침인데 미역국 안 끓여주면 서운하죠. 당연히 끓여주는 거. 왜? 우리 사이 그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됐죠? 그래서 묵시적으로 공식적으로 공유하면 다 제도입니다. 좀 달라 제도의 개념이. 오케이? 맞잖아요. 그 다음에 제도의 여기는 정태성이잖아. 여기는 동태성이잖아. 들어봐. 우리가 어떤 개념이잖아요. 단어. 여러분 어떤 행정학에서 배우는 단어들의 개념을 사전적으로 봐야 돼.
문맥상으로 봐야 돼. 문맥상 봐야 되거든요. 오케이, 봐봐. 내가 볼게. 어떤 분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오케이? 그러면 이때 빛과 소금은 국어사전 가서 찾아봐야 돼. 이 문맥상의 개념으로 봐야 돼. 문맥상의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꼭 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뜻 아니에요. 반짝거리고 짠 놈이 되어라 그 뜻 아니잖아. 근데 꼭 행정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걸 사전적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 문맥상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봐봐. 규제가 뭐대? 사전적 개념으로 보지 말고 시장 실패가 있으면 규제를 하잖아. 시장 실패를 극복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걸 포괄적으로 규제라 그런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규제 쓰라는 문제 없어요. 오케이? 이런 문맥상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그러면 여기서 제도의 정태성과 제도 정태라는 말은 움직임이 없다는 거고 동태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신제도론에서 정태성과 동태성 이거야. 차이점이 뭐야? 두 개 다 제도의 총속 변수 역할을 인정하죠. 근데 제도의 독립 변수 역할을 인정하지 않죠. 얘는 제도의 독립 변수 역할을 인정하죠. 오케이? 제도가 독립 변수 역할을 하는 걸 동태성이라고 그러고 제도가 독립 변수 역할을 하지 않는 걸 정태성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들어요. 들어. 봐봐. 그러니까 여기 좀 봐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오케이? 시험 보는 아침에 미역국을 안 먹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죠? 이런 제도가 있죠. 이거 제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떤 관점인지 모르는데 여하튼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걸 제도의 정체성이라 그래요. 그럼 제도의 독립변수 역할은 뭐예요? 동태성은. 그 제도가 인간의 행위를 제한해야 된다니까. 그 제도가 인간의 행위를 제한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아침에 여러분 어머니 행위를 제도가 제한하니까 제도가 뭐라고?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이. 여러분 어머니는 시험 보는 아침에 미역국 끓여줘요? 안 끓여줘요? 안 끓여줘요. 끓여주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요? 시험 보는 날짜를 숨기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왜? 시험이 가까울수록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냐? 부모님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맞죠? 그것이 아닌 이상 시험 보는 아침에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사이에서. 왜? 그 제도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잖아요. 오케이? 맞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인간 행위를 제한합니다. 이걸 제도의 독립변수 역할. 오케이? 동태성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봐봐. 신제도론은 왜 나왔느냐는 거죠. 바로 행태론의 법칙을 비판하고 나온 거예요. 직선적.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이게 법칙이라면 원인이 있으면 다 결과가 똑같아야 되죠. 오케이?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죠? 그러면 행태론의 보편적 법칙이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 제도가 달라버리면. 제도가 달라버리면. 봐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입맞춤을 애정행위라고 공유해요? 인사라고 공유해요? 애정행위라고 공유해요. 오케이? 그러면 서양의 일부 애들은 뭐 그건 애정행위가 인사라고 공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사라고 공유하는 서양 애들은 뭐예요? 입맞춤을 하면 상대도 인사를 해야죠. 인사를 받았으면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 안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우리는 뭐 한다? 아침에 굿모닝하고 입맞춤 해봐라. 아이고 강남 경찰서가 그냥 분벼. 왜? 우리 사회는 입맞춤은 애정행위라고 공유하지 인사라고 공유 안 해요. 맞잖아요. 그럼 다시 봐봐. 옛날에 우리 사회는 우리 선조들은 고개를 숙이는 것을 인사라고 공유했죠. 맞죠? 손을 내미는 것은 악수를 청한다는 것, 손을 내미는 것은 인사라고 공유를 안 했단 말이에요.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맞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뭐 상대가 고개를 숙이면 뭐한다? 답례로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손을 내밀면 싸가지 없는 놈이 놈은.
우리 선조들한테는. 근데 이것도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규칙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손을 내미는 것도 인사를 청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손을 내밀면 당연히 손을 내밀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봐봐. 일방이 우리 사회가 손을 내미는 거 인사라고 공유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 인간 행위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손을 내밀었는데 오케이? 또는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손을 안 내밀어. 그냥 모른 척 이렇게 해버려. 그럼 뭐예요? 엄청나게 불쾌한 거야. 왜 불쾌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제도가 독립변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인사를 청했으면 자기도 인사를 받아야지. 맞잖아요. 근데 전에 우리 사회가 우리 선조들 사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악수도 인사라고 공유한 지가 얼마 안 돼요. 맞잖아요. 그때 악수를 공유하기 이전에 서양 애들이 손을 내밀었을 때 서양 애들은 그걸 다시 인사로 공유하지 우리 선조들은 그 인사로 공유 안 했단 말이에요. 맞죠? 쉽게 말하면 역사적 맥락이나 역사적 상황이나 문화가 틀려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도가 틀린 거예요. 공유하는 규칙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동일한 행위가 있더라도 결과가 동일해야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제도론은 행태론을 지지하고 나왔다 그러면 틀린 거야. 행태론을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오케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 행태론을 비판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태론의 세 가지 유파가 있습니다. 10분의 합니다. 행태론의 세 가지 유파 10분의 합니다. 오케이?